반장들 반가워요. 네, 표정들이 좋네요. 자, 4월 5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 오늘 식목일이네요. 예전엔 네. 공휴일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자, 신반장, 그 남북 실무 접촉,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요. 실무 접촉이 오늘 있었잖아요. 오늘 회의는 끝난 거죠? 네, 일단 오늘 회의는 끝났는데요. 오늘 원래 의제가 의전, 경호, 보도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워낙 다룰 게 많아서 추후에 조금 더 날짜를 다시 잡아서 추가 그래요? 회담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해줘요. 나무처럼 쏙쏙 크고 있는 우리 최 반장. 컸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이제 내일 열리잖아요. 네. 그 변호인단, 전현직 변호인단이 그 생중계를 불허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잖아요. 네. 조금 전에 결론이 나왔죠. 일단 법원이 두 건 모두 각하를 냈습니다. 각하라는 게 일단 요건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정대로 내일 생중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일단 앞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검찰이 조금 전에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 전 대통령을 9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5번이나 받았던 옥중 조사를 아예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새로운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구속영장이 기재됐던 14가지 정도의 혐의를 기초로 해서 공소장 작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혐의들, 다른 혐의들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마 추가 기소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잠을 잘 못 이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 전 대통령이 나는 몰라도 가족들은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침묵 때문에 가족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은 남북이 오늘 판문점에서 약 4시간 동안 정상회담 관련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의전, 경호, 보도 관련한 내용인데 그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은 일단 오늘 최종 결론이 내려진 건 없고요. 다음번에 다시 만나서 그 논의를 할 거라고 합니다.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게 있는데 신 반장 발제 때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한 얘기부터 해보고요. 남북 실무회담 접촉, 또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개헌과 추경, 지방선거 관련한 이슈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10분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보이콧했지만 110여 차례가 넘는 재판이 열릴 정도로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리 다툼은 치열했죠. 다만 중형은 불가피할 거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반적인 예상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10분 대한민국 온 국민들의 눈과 귀는 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의 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결정됩니다. 카메라 2대는 법대를 향합니다. 한 대는 선고문을 읽는 김세윤 부장판사를, 그리고 또 다른 한 대는 좌우 배석 판사를 포함한 3명의 재판부 전체를 비춥니다. 한 재판부를 이렇게 오랜 시간 촬영하는 것도 처음일 텐데요. 김세윤 부장판사는 유치원 선생님 또는 선비, 모범생이라는 별명이 소개될 정도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내일은 배석 판사들도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우배석 심동영 판사는 박 전 대통령 사건, 그리고 좌배석 조국인 판사는 최순실 씨 사건 주심이었습니다. 하부부 배석 판사는 업무 강도가 높아 통상 임기가 1년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재판이 길어져 모두 인사에서 제외가 됐죠. 특히 조국인 판사는요. 2016년 2월 부임해 3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원 안팎에서는 국정농단 최대의 피해자가 조 판사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카메라 2대는요. 왼쪽에 검찰석 그리고 오른쪽에 피고인석을 각각 붙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석 화면엔 국선 변호인 5명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석에는 중앙지검 특수 4부 검사들이 자리를 잡는데요. 김창진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요.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땡땡에 처한다라는 재판장의 목소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주문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최순실 씨 선고 당시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 2시간 10분 만에 주문을 읽었습니다.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TV 앞에 앉은 국민들 주문을 말해봐 라면서 주문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18개에 달하는 혐의 가운데 어떤 게 유죄고 또 어떤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을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들었다 놨다 하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던 이런 장면이 다시 연출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그리고 또한 결국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러나 그리고 이 같은 행진이 되풀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마다 선고 스타일이 다른데요. 통상 형사재판처럼 먼저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정리한 뒤에 18개 공소사실 순서대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형이 무거운 건 롯데, 삼성, SK 등과 같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최소 징역 10년에서 가중처벌이 된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요. 대통령은 가중 요소인 3급 이상 공무원이고 또 재판을 거부하고 사법 절차를 무시한 점도 양형에는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검찰은 30년을 구형했는데요. 참고로 김세윤 부장판사, 장시호 씨에게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는 다른 재판에서 아직 판단이 내려진 바 없거나 공범의 재판 결과가 엇갈린 부분입니다.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하나은행 인사개입 혐의 등에 대한 결과도 주목이 됩니다. 여기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내놨던 해명 부분이 다른 재판 과정에서 이미 변명인 것으로 드러난 게 많았죠.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청와대 문건은 취임 3년이 지난 2016년 4월까지 유출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법원은요. 김기춘 전 실장이 계획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한 뒤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승인했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이런 해명도 있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거 받고 그런 거는 없는 분들인데도.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은 박채윤 씨로부터 명품 가방, 그리고 30년 산 위스키, 여기에다 호텔 보양식, 그리고 현금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채윤 씨조차 청와대 수석치고는 구차하다라고 할 정도였죠. 네, 끝으로 오랜만에 준비한 최반장의 시간여행입니다. 오늘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조금 아쉽긴 한데요. 역대 대통령들은 매년 식목일 국립수목원이나 청와대 경내에 이렇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늘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청와대 녹지원에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을 3회 정도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둘, 셋.
고구마는 이렇게 집단으로 펴야 그 아름답잖아요. 하나만 딱 있으면 좀 외롭고. 집단으로 피어야 아름답지만 정작 자신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최순실 씨에게만 나눠주는 등 외로움을 택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있어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운명의 날 중형 선고 불가피입니다. 이미 뭐 공범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중형이 내려질 거다라는 것은 법조계 전반의 인식입니다. 다만 이제 형량이 어떻게 될지, 또 아까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다른 혐의에 대한 또 판단은 뭐 이루어질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심인데, 아무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요. 어제 이제 전 변호사였던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명의로 생중계를 불허해달라는 또는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는데, 아까 뭐 시작할 때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두 건이 다 각하된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중에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이름으로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이 신청서를 냈는데요. 앞서 도태우 전 변호사의 가처분 신청에 이어서 두 번째인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도태우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이 낸 가처분 신청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서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렇고요. 어쨌든 뭐 박 전 대통령의 1심, 뭐 저희가 어제도 다뤘던 대로요. 예정대로 이제 생중계로 저희가 지켜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예정대로 1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탄핵이 된 지 13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만 국선 변호인단 5명 가운데 일부가 지금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반발을 해서 이 선고 공판에 지금 불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4월 17일에 재판에 처음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지금 1심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이 돼서 오는 4월 16일까지가 구속 기간이었는데, 사실상 내일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가 되면 자연스럽게 구속이 연장이 됩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에서 지난해 내곡동 자택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정작 아직 한 번도 그 내곡동 집에는 들어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아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얘기했지만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중형은 불가피하다라는데 다 동의하고요. 지금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혐의가 더 많으니까 형량도 더 높을 거다라고들 많이들 예측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최순실 재판부, 지금 같은 재판부인데 징역 20년 선고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지위를 사인에게, 그러니까 최순실에게 나눠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이고 주범이라고 지목을 한 거죠. 결국 최순실 씨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18개 혐의 가운데 가장 형이 무거운 건 특가법상 뇌물수수입니다. 최소 징역 10년에서 가중처벌까지 된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네, 여기에다가 최순실 씨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혐의들이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나 하나은행 인사 개입, CJ 이미경 회장 퇴진 강요 등도 유죄로 나온다면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또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인 3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들이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고요. 또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겠죠. 네, 제가 이제 보도국 취재기자한테 물어보니까요.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의 분위기가 상당히 삼엄하대요. 지금 지난번에 반장들도 기억하겠지만 헌재 결정 때도 그 헌재 주변의 집회 시위가 아주 과격했잖아요. 그래도 충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일도 일단 법원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법원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서초동 법원 청사 전체 관리를 고등법원에서 하는데요. 이 서울고등법원이 질서유지 목적으로 서울법원 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사 정문 차량문을 닫고요.
오후 1시부터는 보행로를 통제를 하고 박 전 대통령 선거 공판 방청권 소지자 이렇게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 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 출입문도 폐쇄할 예정입니다. 친박단체 회원들은 지난주부터 벌써 법원 주변에서 피켓 시위 등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의 경우는 벌써부터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좀 심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관 모양의 상자에 이 지금 김세윤 부장판사 사진을 저렇게 붙여놓고 또 박영수 특검 사진을 해골 모양에 붙여놓고 이게 약간 좀 다소 지나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일 선거 당일에는 집회 시위도 2건이 지금 신청이 돼 있는데 대한애국당 측에서는 예상 참가 인원 한 6,500명 정도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나 신고했어요. 네네네. 내일 만약에 중형이 선고되면은 또 아주 과격한 또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 주변에 경찰 병력들이 좀 많이 대기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제 박 전 대통령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짚어봐야 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글쎄 추가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다음 주에 기소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이 수사 거부 입장이 워낙 명확하기 명확하죠. 때문에 검찰이 더 이상 추가 조사를 시도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영장 발부 당시에 적시한 범죄 사실 수준에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9일쯤에 기소할 예정이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350억 원대의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 뇌물 의혹 등 추가 혐의는 구속 기소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뇌물수수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의 추징 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논현동 자택뿐 아니라 차명 부동산도 함께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뇌물 혐의 110억 원이 모두 인정이 되면 자택만으로는 이 범죄 수익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논현동 자택은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로 57억 3천만 원인데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카 명의인 부천시 약 100억 원대 공장 부지나 또 천안 명의로 있는 별장 등도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순실 씨도 빌딩이 지금 추징 보전돼 있잖아요. 그 추징 보전이 되면은 처분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묶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전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0일까지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하루 전인 아마 9일 아마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최 반장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변호사를 공모한다. 네. 이런 내용이 좀 떴다고 그러잖아요. 채용 공고를 소개를 채용 했었죠. 공고. 네. 근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렸다면서요? 네, 그 이 전 대통령 변호팀 법무법인 열림이 지난달 말에 채용 공고를 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경력 4년에서 10년 차 변호사 5명을 채용하고 급여는 월 800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한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변호사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경력 변호사 3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 공식 변호인은 강훈 변호사, 박명환, 피영현, 김병채 변호사 등 4명인데 추후 재판에 넘겨진 뒤에 추가 선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검찰이 4년 전이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한 수사를 지금 계속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최근 2013년 서초구청 이 감사 담당관이었던 임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초에 혼외자 정보를 서초구청 조모 국장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했던 국정원 정보관 송모 씨가 최근 임 씨로부터 전달받았다라고 진술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2013년 당시에 수사 대상이기는 했지만 처벌은 피했던 인물입니다. 임 씨는 과거 이 검찰 파견 근무 등을 통해서 이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과 친분이 있었고 최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가 진행될 당시 통화 내역도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임 씨를 통해 불법 사찰을 벌인 것 아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속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는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이건 널리 알려진 사건은 아닌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간단히만 좀 짚고 가면요. 최근 대림산업 임원 2명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 두 명에 대해서요,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했다면서요?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대림 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딸이 결혼을 한다, 이렇게 외제차를 사달라는 식으로 약 6억 원 가량을 뜯어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당시 현장 소장 2명을 구속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를 받은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시켰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수사 결과 금품 공여자이자 제보자가 핵심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증거가 당시에 작성된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됐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즉 제보자 역시 사후에 위조한 증거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돈을 수수한 혐의 자체가 없는 거는 아니다라면서 다른 증거를 통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당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사건을 왜 얘기했냐면요. 경찰이 신청해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검찰이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파악해서 구속을 취소하고요. 또 경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한창 뜨거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경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했고요.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최근에 만났는데 이견만 확인했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으니까 저희가 관련한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할게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1심 선고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의전, 경호, 보도 부문을 다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는 방식을 포함해서 두 정상의 일정 또 동선이 함께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남북 실무회담 속보 또 평양 공연의 뒷얘기들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판문점 평화의 집입니다. 한때는 분단을 상징해서 이제는 북한 지도자가 남한 땅을 처음 밟아오는 회담의 장소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남과 북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우선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네, 오늘 다룬 의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의전, 경호, 그리고 보도 분야인데요. 의전과 경호라는 건 두 정상의 일정과 동선이 확정돼야만 논의할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방법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국가원수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방북했습니다. 노란 선을 건너기에 앞서서 대국민 평화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검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금단의 선을 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중을 나가게 되겠죠. 자유의 집을 지나 평화의 집까지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장면이 생중계된다면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투샷이 될 겁니다.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의 경우 경호와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녹화 영상을 사후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실무회담에서 합의만 됐다면 생중계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정상회담 중계 전용 웹사이트 개설도 검토 중입니다. 또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간 회동, 부부 동반 오찬과 만찬 여부는 물론이고 김 위원장이 엘리베이터를 탈지 계단을 이용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다뤄야 할 사안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 다 결정하긴 어려웠을 텐데요. 남북은 7일로 예정된 통신회담과는 별도로 의전, 경호, 보도와 관련한 추가 실무회담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실무회담 대표단엔 남북 지도자의 이른바 복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우리 측에선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해서 청와대 조한기 비서관, 번역기 춘추관장,
그리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윤 실장은 국회의원 문재인 시절부터 지척에서 대통령을 보좌한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자, 지난 대북 특사단 방북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수석 대표인 김상균 2차장과 윤건영 실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기념 촬영을 할 때 이 맨 왼쪽에 윤건영 실장, 저 손에 들린 가방 안에 바로 문 대통령의 친서가 들어 있었다고 하죠. 윤 실장은 김 위원장 발언을 꼼꼼히 메모해와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북측에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실무회담 단장으로 낙점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겨울 외투를 벗자 한 남성이 익숙한 듯 뒤에서 옷을 받아듭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은 뒤 우리의 비서실장격인 서기 실장으로 처음 임명한 김창선입니다. 김정은의 초대 비서실장인 셈입니다. 네, 김창선 부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김정은 남매의 어린 시절 집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김여정과 함께 방남해서 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도 배석했었죠. 결국 오늘 회담엔 남북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전할 수 있는 최측근들이 나선 셈입니다. 양 정상이 논의를 여과 없이 전해 듣고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 의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선물 교환인데요. 보통 정상회담에선 각국의 특산품을 기념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위원장은 첫 데뷔 무대였던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도자기와 비단, 술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석군평동지와 백요원 여사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솔존 여사께 자기들이 특별히 마련한 여러 가지 선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액수가 중요하진 않지만요. 한 홍콩 언론이 김 위원장이 받은 선물 가치가 최소 4억 원 이상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입니다. 핫제품 대북 거래 금지 결의 내용을 보면 주류, 모피, 귀금속, 전자기기 등 총 21개 품목에 대해서 반출 시엔 승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려면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선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과거 정상회담에선 댕댕이, 아니 멍멍이 외교를 선보였었는데요. 2000년 정상회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진돗개 평화와 통일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선물을 했었고 그 답례로 풍산개, 단결과 자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남북,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 복심 총출동입니다. 복심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 얘기하는 줄 알고요. 자, 그러고요. 그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남북 실무회담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 잠깐 좀 얘기하고 갈까요? 제가 지금 그 결과를 좀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단 실무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냥 얘기할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자, 보면은요. 자, 일단은 오늘은 최종 결론이 난 거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한 번 더 만나기로는 했고요. 뭐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지금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2차 남북 실무회담 날짜는 잡기로 했고 오늘 날짜를 잡은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경호라든지 의전 같은 내용들이 오늘 뭐 논의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되기 전에는 중간 브리핑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안이다라는 얘기고요.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회의했다. 오늘 회의의 분위기를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진지했다. 뭐 그런 형용사를 써서 설명을 좀 했고요.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 실무회담에서 결론 난 사안은 없다는 게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충분히 회담했고요. 오늘 해야 할 논의는 다 했고 일단 오늘은 이제 회의가 끝났으니까 그 7일 다음 7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7일이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이죠, 토요일. 토요일이 이제 통신 관련 회담이 있고 뭐 그 이후가 될지 뭐 이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은 어렵겠죠. 그 이후에 아마 2차 날짜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아까 그 신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풍산계 있잖아요. 단결하고 자주죠, 원래 그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제가 맞을 텐데 그 개명을 했을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하고 둘이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랑 둘이로 기억을 하고요. 서울대공원에서 기른다라는 보도까지는 제가 봤는데 지금도 어떻게 잘 건강한지 아니면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이제 신반장이 확인을 좀 해주고요. 원래 우리 측 오늘 그 실무회담의 수석 대표가요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라고 들었었는데 왜 갑자기 김상균 2차장으로 바뀐 거죠? 네, 이 청와대가 당초 우리 측의 그 수석 대표로 조한기 비서관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 7명이 실무회담에 참석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 실제 명단을 보면 인원은 5명으로 줄고 수석 대표도 김상균 2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우리 측 대표단이 대북 접촉이 거의 없는 인물들로 채워져서 북측이 다소 당황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실무 접촉을 하루 연기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북한과의 최종 조율 끝에 김 위원장을 직접 대면하기도 했었던 김 차장을 수석 대표로 세운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대표단 구성을 보면요. 실무회담도 마치 정상회담처럼요. 일종의 탑다운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의도도 좀 엿보이는 분위기예요. 일단 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각각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서로 김여정 특사의 방남, 대북 특사단, 예술단 방북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을 양 정상이 여과 없이 전해 듣고 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아까 선물 얘기도 했지만요. 그 하나하나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외교적인 의미가 크잖아요. 또 이번에는 또 유엔 제재 또 위배되는 건 없는지 그런 것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요. 양 반장, 저희가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으니까 일단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이 의장대 사유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보통 의장대 사열이라는 거는 보통 국가 간의 환영 행사의 시작으로 상대 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표하는 차원에서 국가 연주, 국기 개양, 예포 발사인 그 로얄 살루트. 그러니까 복부장이 항상 드시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안 먹어요. 전 소주 좋아해요. 네, 아무튼 의장대 도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방중했을 때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군 사열을 받았죠. 맞아요.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도 비슷한 수준의 영접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장대 사열이 아주 이 중요한 문제인 것이 군과 국가 수반 체제를 공인받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 남남 갈등,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이죠. 다만 그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인민군 의장대 사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사열이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2000년 정상회담 때는 김 전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인민군 명예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태극기 개양이나 애국가 연주, 로얄 살루트는 없었지만 의장대와 군악대가 레드카펫을 따라서 도열했습니다. 2007년에도 노 전 대통령이 6회공 인민군을 사열했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정상회담 때의 어떤 전례가 있으니까요. 그 사례와 비슷한 수준이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지 않는 그런 절묘한 선에 관한 얘기를 했겠네요. 만약 했다면. 네, 아마 인공기 개양이나 북한 국가 연주 등은 선례에 따라서 생략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또 판문점에 무기 반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포 발사, 로얄 살루트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일각에서는 장소 자체가 중립 지역인 만큼 사열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간단한 도열 정도로 대체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술단이 어제 귀환했잖아요. 신반장이 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 갔던 사람들로부터 입을 통해서 이제 후일담이 좀 하나하나씩 전해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레드벨벳 멤버들한테 같은 동포인데 내가 왜 모르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북한이 과연 레드벨벳을 알지가 이번 평양 공연 최대의 궁금증이었잖아요. 조용필 밴드의 그 위대한 탄생, 기타리스트 최희선 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 위원장이 공연 후에 레드벨벳과 악수를 하면서 제가 같은 동포인데 왜 모르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레드벨벳도 붉은 융단 떼거리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영상도 있던데 김 위원장이 남측에서 우리가 만날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찾아뵙게 됐다라고 말했다는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죠.
이 최희선 씨에 따르면요, 김정은 위원장 부인 이설주는 이 조용필 씨에 대한 관심이 유독 컸다고 합니다. 예, 이설주가 이 조용필 씨한테 현송월 단장도 남조선에 가서 감기에 걸렸었는데 이번엔 조용필 선생이 감기에 걸리셔서 안타깝다라면서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냐 이렇게 막 놀랐다는 거죠. 또 현송월 단장 같은 경우는 뭐 조용필 씨한테 사인도 받고 사인 받았대요? 예. 그리고 뭐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이렇게 팬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네, 맞아. 그 현송월 얘기하니까요. 만찬장에서 현송월이 조용필 씨 지금 얘기했잖아요. 조용필 씨가 노래를 같이 불렀다고 들었는데 그 겨울의 찻집인가요? 예. 정반장 18번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 예.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들었습니다. 예. 1993년에 잘 부르진 못하죠, 근데. 나온 노래.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잘 부른다고 해주시지. 예. 일단 그 현 단장이 그 겨울의 찻집을 2번 불렀는데 한 번은 이 조용필 씨와 듀엣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지연 관현악단 가수가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부르니까 이 공연 때 락 버전으로 편곡해서 불렀던 윤도현 씨도 같이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마치 이 디프리 분위기가 아주 흥겹게 흘렀던 것 같고요. 또 말미에는 현 단장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전 참석자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만찬을 주재한 김영철 부위원장 직접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참석자들 술잔을 채워줬다고 하는데 참석자들 전원에 따르면 우리로 치면 술고래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 반장들 중에 누가 생각이 나네요. 술고래라고 하니까. 자, 잠깐 화제를 바꿔서요. 미중 간 무역 전쟁. 어제 저도 이제 클로징 때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극단적으로 갔어요. 오늘은 또 약간 또 협상 분위기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네, 중국이 보복 조치 발표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 상태가 아니다라고 글을 남겼고요. 또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중국과 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당근과 채찍이 있기 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통 없이 문제를 풀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공세의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인 건데요. 중국도 모든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만큼 이제는 협상과 협력의 시간이 됐다면서 리스트만 발표됐을 뿐 아직 관세부가 효력은 발휘되지 않은 상태다. 협력의 전제는 상호 존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남북이 점심도 거른 채 4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회담을 했잖아요. 많은 얘기들이 좀 오갔을 거고요. 아마 다음번 2차, 3차 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한 속보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반장 노래 못한다는 건 미안해요. 노래 잘해요. 정반장 피아노 치면서 얼마나 노래 잘하는데요. 네, 표정이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남북 실무회담서 의전 경호 보도 협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당사에서 김태호 전 지사를 경남지사 후보에 공식 추대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고마운 마음으로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발언을 했죠. 이로써 지난 2일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경수 의원과 2012년 총선에 이어서 리턴 매치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 올해 우리 나이로 57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마저 이 올드보이로 묶이게 되니까 그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오늘 첫 인사를 이렇게 시작하더군요. 경남의 오랜 친구 올드보이 김태호입니다. 자, 올드보이를 오래된 친구로 해석을 했군요. 자, 경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였고 경제의 심장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남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경남을 지켜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경남을 살려서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 다시 뛰게 하고 싶습니다. 자, 김태호 전 지사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는 두 번째 승부입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서 이렇게 붙었죠. 김 전 지사가 52.1%,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47.9%를 얻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그 여론조사에서는 뭐 상당히 우위를 지켰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이렇게 뒤집어졌던 겁니다. 때문에 이 6년 만에 리턴 매치 과연 어떤 결과가 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김 전 지사 역시 1998년 경남 도의원을 시작으로 거창군수, 도지사,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의원 정말 뭐 아주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훤칠한 키와 외모, 준수한 외모, 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뭐 형님, 누님, 어머님 뭐 이렇게 그냥 부르는 이 특유의 친화력이 강점이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때는 누님 태워왔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지 뭡니까. 자,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김 전 지사가 뜬금포를 자주 쐈던 거 말입니다. 뭐랄까요? 그냥 맥락 없는 돌출 행동을 해서 주변을 어리둥절케 하는 그런 일이 잦았죠. 솔직히 지금까지도 왜 그랬을까? 이 불가사의입니다. 자, 먼저 2014년 10월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현지에서 이제 개헌 논의가 본물 터질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임기 2년 차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건 뭐 거의 역모였죠. 친박들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터진 건 엉뚱한 곳이었습니다. 개헌이 골든타임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대통령한테 염장을 부렸습니다.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치는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자, 이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요 전부 뭐 이런 반응이었죠. 정작 친박들은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화를 내고 심지어 보신 것처럼 저렇게 사퇴 선언을 해버려서 말이죠. 자, 결국 이것도 12일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자, 더 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충돌을 하면서 친박들을 중심으로 유승민 제거 작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이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김태호 최고위원 마이크를 잡더니 옆자리에 앉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물러가라 직격탄 날린 겁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이날 유승민 얘기 하지 말라고 미리 지침까지 준 상태였는데 그거 깼던 겁니다. 자, 김무성 대표 꽝 폭발합니다. 지금 잘못 전달되면 안 됩니다. 지금 자, 당대표가 갑자기 저렇게 회의를 중단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여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근데 김태호 최고, 당신만 성질 있어, 나도 성질 있어 라는 듯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부글부글 두 주먹으로 책상을 저렇게 콱 내리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기 시작했죠.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자, 이건요 정말 두고두고 회자되는, 지금도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건지 해석이 안 되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당시에 뭐 정작 진짜 친박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역정을 낼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뭐니 해도 또 갑이 있습니다. 김 전 지사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논란, 바로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했던 바로 이 발언이었죠. 무강대로 북한의 기습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다시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런 개죽음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 무슨 뜻에서 저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이 상황에서 개죽음이라는 이 어휘 선택은 또 개네요. 너무 부적절했다. 당시 야당에서는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비판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사과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이 고귀한 죽음을, 이 영웅들을 개죽음으로 만들었는가라고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자, 솔직히 당내에서도 김태호 전 지사 여전히 뭐 경쟁력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보신 것처럼 이런 좌충우돌 언행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해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더군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요, 김태호 전 지사 추대식, 그 추대식 자체도 양 반장이 얘기했나? 굉장히 낯설잖아요. 처음 보죠? 그렇죠. 후보 추대식. 네. 그러니까 추대식 자리에서 그 인물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요,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홍준표 대표의 얘기로는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 면면을 보면은 검증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유한국당 쪽은 정말 지역별로 최적의 후보만 선정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홍 대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SNS에 여당 편을 언론이 묘하게 들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티타임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게 여당 편을 묘하게 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다시 했고요. 또 티타임에서 자체 조사를 했더니 자유한국당이 경남에서는 수월하게 이기고 서울에서는 양강구도를 형성한다. 그래요? 라고 어느 조사라고는 얘기 안 하고 자체 조사, 자체 조사를 했더니 네.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본인이 얘기했던 6곳 광역단체장 6곳을 사수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 이 부분을 재확인하면서 경남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태호 전 지사가 만약에 후보로 못 나갔다면 나라도 마지막에 출마하려고 했다. 그래요?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했습니다. 뭐 서울시장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은 경남지사 생각을 그만큼 뭐 하고 있었군요. 경남이 굉장히 배수진. 네. 자유한국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고요. 그리고 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예비 후보와 뭐 연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철수는 3등이다, 연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관련해서 내일 뭐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얘기할 게 있으면 좀 해보고요. 자, 뭐 일사불란이라는 이제 홍준표 대표, 또 뭐 경남 쪽은 완전히 이기고, 뭐 서울은 오히려 안철수 뭐 인재영입 위원장이 뭐 보나마나 3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양강구도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공천을 잘했다라고 이제 홍준표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당내에서는 측근 공천 아니냐, 사천 아니냐 이런 논란은 좀 계속 일고 있잖아요. 김태호 전 지사 본인이 공천 신청을 했던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래 신청했던 다른 후보들은 좀 그렇죠. 억울할 수가 있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 경남지사 후보로 공천 신청을 했던 김영선, 안홍준 전 국회의원이 당을 상대로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자를 전략 공천하는 건 헌법과 법률, 당원과 당규에 위반하는 불법 공천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선 낙천자들을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 출마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상당한 진통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이 문제도 오늘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사안인데요. 일단 대통령 경호처가 이호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양 반장도 전에 양 반장이 다뤘죠. 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김 의원 요구가 완전히 관철됐다.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김진태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경호처에서 경찰로 경호 업무를 이관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해 왔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앞서 현행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 지원이 지난 2월 24일로 종료됐음에도 근 2개월간 경호가 계속 이뤄지자 불법이라고 문제를 삼았던 거였는데요. 김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라면서도 2달이나 불법 경호한 책임은 훗날 다시 물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반전이 하나 생긴 게요. 저희가 이제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호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인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규정을 들어서 문 대통령이 이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해라라는 지시를 한 거죠. 네, 문 대통령이요. 경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일단 표시를 했고요. 또 방금 지적한 그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청와대 경호처에 이희호 여사 경호를 계속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에 이것이 법 위반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습니다. 네, 뭐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가 이제 곧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속보로 좀 전하는 걸로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뭐 분명하네요. 네. 근데 좀 민주당에서는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주도했던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할 거면은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은 주장을 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된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경호를 박탈하자라고 한 뒤에
그런 주장을 먼저 하고 나서 김진태 의원은 이호 여사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던데 그러면은 왜 전두환 노태우 씨는 경찰 경호를 계속 받는 거죠? 그게 저도 알아보니까 경찰 직무집행법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직무집행법. 예, 거기 보면은 뭐 전직 대통령 이런 게 아니라 주요 인사를 경호하도록 돼 있답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하더라도 종신 경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근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서요? 네, 저도 일단 그 전두환 씨 집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 집 앞을 자주 그래요? 지나가거든요. 그럼 본인 얘기는 꼭 좀 하지 마요. 경찰들이 네. 왜 왔냐, 어디를 가냐 이렇게 물어봐서 좀 살짝 이렇게 뭐 불쾌한 적도 있긴 했었는데 그 예산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산안 심의 기록에 따르면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에는 경찰관 인건비와 경호동 시설 유지비 등 1년간 9억 원이 넘게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의무경찰 인건비까지 포함되면 더 많아지겠죠. 경찰관 19명, 의경 1개 중대 80여 명으로 대략 알려져 있는데 경찰청은 구체적인 예산과 인원은 원칙상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청장도 관련 예산을 줄이겠다고는 했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요. 지난 2일이죠. 장자연 리스트 관련해서 재조사 권고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시민사회와 여성계 역시 재조사 요구를 강하게 강하게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조선일보 사옥 인근이죠.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언론 시민단체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게 코리아나 호텔 앞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연루 의혹 때문에 장소를 저렇게 택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김연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장자연 리스트의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조선일보의 압박 또 언론사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원인이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태봉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 사무처장은요, 2009년에 같은 자리에서 장자연 리스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당했다면서 그런데 정작 장자연 리스트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무혐의 처분됐다며 이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그때와 똑같이 수사할 것인지 아닌지 지켜보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사회 분위기상요. 9년 전처럼 수사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만약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난다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지금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을 새로 확인했다라는 주장을 했지만요.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박승혜 부장판사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기각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두 번씩이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이 구겨진 셈이 된 건데 어쨌든 안 전 지사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기각 직후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지사님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오는 계속 속보를 보니까요. 이제 검찰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음 주쯤에 안 전 지사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할게요.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추대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이 안이 내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야당이 추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을 우선 처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오늘도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 발제에서는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국회 파행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3조 9천억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내일쯤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금 국회는 나흘째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당은 공수처법, 야당은 방송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 처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어떤 국회 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며 사실상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총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은 적폐를 청산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이 방송법을 4월 내에 분명히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저는 우리가 방송법 개정 이걸 요구하고 꼭 관철을 시키고 이 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국회 문을 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방송법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방송법이 뭐기에 국회가 시끄러운 걸까요? 시간은 201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정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야당 추천 이사의 숫자를 늘리고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자, 이 법을 대표 발의했던 당사자가 바로 현재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입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오늘 방송법 처리 촉구 시위를 하면서 박홍근 의원의 형상을 만들어서 임의로 참석시켰습니다. 직접 보시죠. 언론장악 방지법 처리하겠다고 우리 박홍근 의원이 본인이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함께 자리하는 것을. 말 바꾸기 민주당 방송장악 금지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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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른미래당은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엔 방송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이 시위를 벌였던 것처럼 역시 방송법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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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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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장악 방지법을 우리가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은 한시도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 누구에게 유불리한 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박홍근 의원은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오늘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제가 발의한 방송법을 부정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과방위 소위 심사부터 하자는 것인데 무조건 처리 약속부터 하라는 것은 앞뒤가 한참 바뀐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송법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과방위 소위 심사부터 하자는 게 변함없는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게 박홍근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 일각에서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말을 바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여당일 땐 그렇게 반대하던 방송법을 갑자기 처리하자고 나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방송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과거 입장은 어땠는지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결국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입장이 조금씩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방송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소위 심사부터 하자면서 다소 신중해진 반면에 수용 불가를 외쳤던 보수 야당은 갑자기 우선 처리를 외치는 상황이 됐죠.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개헌 협상은 자꾸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처리해달라면서 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말 바꾸기 공격을 받았던 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 역시 말 바꾸기 프레임으로 야당을 공격하면서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우선 방침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대표가 각각 발의한 국민투표법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낸 법안만 앞세우고 본인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 나몰라 하는 유체 이탈 화법이야말로 표리부동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 오늘은 나흘째 문도 열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여보세요. 네,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입니다. 자, 오늘도 여야는 아무런 절충점도 찾지 못한 채 하루를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추경안까지 국회로 넘어오면 상황은 더 꼬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 문은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디 문부터 여시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정부 3조 9천억 추경안 의결, 여야 협상 난망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를 좀 다뤄보면요. 오늘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죠. F-15K 전투기가 공군 주력 전투기가요. 경북 칠곡산에서 오후 한 2시 40분쯤에 추락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수색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조금 전에 조종사 유해 한 구가 발견이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군 당국이 관련해서 조사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조종사 한 명은 사망했고 순직했고 한 명은 중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또 발견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고요. 자, 오늘 이제 정부 추경안이 발표가 됐고 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내일 국회로 가는 거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낙연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일 국회에 제출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 추경 가운데 2조 9천억 원이 청년 고용 창출에 그리고 나머지 1조 원은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 고용이 위축된 지역, 경남, 전북, 울산 지역에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한 4분의 3을 청년 고용에 할애를 한 건데요.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 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국회가 나흘째 지금 문을 제대로 문을 여시오 그런 노래도 했는데. 지금 이제 추경안까지 넘어오면요. 국회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는데 더 꼬일 거다 이런 예상도 좀 있어요. 어떻게 봐요, 양 반장은?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좀 초조할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금 방송법 우선 처리를 내걸고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추경안까지 또 국회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협상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번 추경이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이 내일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법 처리 관련해서는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방송법 처리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이 없는 한 추경안 처리도 없다는 거죠. 특히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은 소속 의원이 저렇게 국회 본관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전원이 다 모인 것 같은데요. 숫자 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아까 얼핏 봤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본딴 패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수 야당이 즉각 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요. 왜냐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당시 야당 시절이었던 2016년 7월에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되더니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면서 저렇게 패널까지 갖다 놓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당 쪽에서는요, 최 반장, 오히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말을 바꾼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자유한국당도 여당 시절에는 저 방송법 처리를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되더니 즉각 처리 쪽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는 게 민주당에서 나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양쪽 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표 발의를 할 정도로 어느 당보다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었는데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 쪽 거부도 받지 않는 온건한 인사가 사장에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언급이 전해진 뒤로 여당 내부에서 좀 더 합리적인 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시절엔 즉각 처리, 여당이 되고서 충분한 논의 필요, 다소 신중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이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요.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의 대표를 새로 뽑게 돼 있어요. 부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장들도 다 기억하겠지만 지금 MBC, KBS 사장 선임 과정에 또 진통이 좀 있었잖아요. 다시 뽑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죠, 상황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 상임위를 열고요. 관련 소위에서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을 심사부터 하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요. 박홍근 의원이 낸 것과 그리고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낸 것, 그리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낸 안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강효상 의원 안은 한국당에서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홍근 수석은 어떤 법이 더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화시킬 수 있는 길인지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며 심사를 하자는 것이지 방송법을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3등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은 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오늘은 후보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요. 그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막판 야권 단일화 얘기는요. 계속 나오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안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야권 대표 선수다라고 본인을 지칭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야권 대표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야권 대표라는 말에는 꼭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야권표가 하나로 결집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단이죠. 야권표가 둘로 쪼개진다면 여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선거 막판에 안철수, 김문수 이 두 사람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앞으로 이 그 상황 그 전개에 따라서 조금만 보태주면 안철수 후보가 역전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안철수 후보와의 거리도 너무 멀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포기하는 선거를 끝까지 안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종의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추동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서울시장 선거 전 초반에는 야권 후보들끼리 주도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겁니다. 어떻게든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 자유한국당이 내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김문수 전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할 걸로 보이는데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부터 적극적인 시민 접촉 행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첫 행보로 구의역 사고 현장을 찾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행보로 풀이가 되고요. 이 자신의 경쟁 상대를 박 시장으로 명확하게 표출을 하면서 박영선,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는 이른바 패싱 전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전에 충분한 투자나 관심 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우상호 의원이랑 박영선 의원이 대표님 출마 선언하시고 나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두 분이 한 목소리로 좀 비판을 하셨는데요.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분들 말씀에는 제가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네, 문을 엽시다. 국회 아까 노래가 아주 적절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갈게요. 네, 3조 9천억 추경안 의결 여야 협상 난항으로 잡겠습니다. 난망이군요. 난망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요. 조금 전 야당 발제에서도 다뤘지만요. 추경 고심, 국회 통과는 가시밭길입니다. 네, 오늘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의 모습입니다. 딱 봐도 얼굴에 고심이 엿보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죠. 또 개헌 등 다른 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추경의 경제적 효과 또 적절성에 대해서
여야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일단은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내일도 바빠요. 내일 최 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우리 특집으로 잘 좀 끝내야 되고요. 자, 준비합시다.